전편 마지막에서 회군 속도가 로마군의 최고 강행군보다 빨랐던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1388년 5월 7일 요동정벌군이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 중간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서 압록강을 반점 더 건너면 중국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런데 정벌군이 위화도에서 더는 진군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에 강물이 불어나서 도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음력으로 5월 초는 양력으로 6월 초순이거나 중순입니다. 아직 장마철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로 강물이 불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승계와 조민수는 진군을 멈췄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고사성어가 이승계의 현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동으로 들어가서 고립되기라도 하면 끝장이 납니다. 이승계가 아끼는 사병들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병사들도 피해 당하겠지만 자기 사병이 많은 이승계가 제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로마군은 병참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깔아놓은 도로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원과 군수물자를 제때에 지원해 주니까 군사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을 고려정부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군사들이나 보조 인원이 지고 가는 식량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전편에서 최영이 지금 대군이 길에 올랐는데 만약 한 달을 지체한다면 큰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장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승계가 도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최영으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장사입니다. 요동 원정이 성공하면 그 공은 최고 책임자인 최영이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공격 당사자인 이승계와 조민수의 입지도 그만큼 상승할 겁니다. 원정을 성공한 이승계가 다시 중앙정교에 복귀하면 최영이 더욱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원정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공한다고 해도 이승계가 거느린 사병들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모술수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승계가 성공하여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정치라는 요물이 어떠한 술수를 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오묘하고도 회개한 술수가 어디선가 갑자기 터져나와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관점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적용하면 최영은 요동 원정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아닌 말로 제 아무리 뛰어난 이승계라고 할지라도 며칠 굶으면 그만입니다. 요동에 가면 가을에도 경작할 수 있어서 식량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최영이 이승계에게 반박했다는 말이 전합니다. 고려사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무책임한 말입니다. 대군이 현지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부탁이나 구걸로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지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적이 양곡을 불태우면 약탈 말고는 달리 의존할 수단이 딱히 없습니다. 식량을 약탈하는 군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근을 무찌른 명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승계는 정치적이든 현실적이든 쉽게 도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최영이 자기를 제거하려 든다고 눈치챘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군사력과 보급품으로 원정 성공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승계가 위화도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때 우왕과 최영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계의 사불가론에 외구 침입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요동정벌군이 출발하고 난 뒤 왜구들이 또 설쳐됐습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동지밀직 이광보에게 돌아가서 개경 서강에 주둔하여 왜구를 대비하도록 명하였다. 이때는 정벌군이 출발하기 6일 전쯤입니다. 또한 정벌군이 출발한 며칠 뒤에
왜구가 초도에 들어왔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도 왜구가 전라도에 침입합니다. 우왕은 진여의를 전라도와 양광도로 파견하여 군사들을 징발하게 합니다. 이처럼 요동정벌군과는 상관없이 우왕은 나름 왜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벌군이 위화도에서 주둔하기 시작한 얼마 뒤에 왜구가 남부지역에 대규모로 또 침입해 약탈을 자행합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양광도 알념사 전리가 급히 보고하기를 왜구가 40여 군을 노략질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병사들이 약하여 무인지경을 드나들듯이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원수, 도흥, 김주, 조준, 곽선, 김종년을 보내어 맡게 하고 한양에 있는 여러비는 모두 개경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우왕이 나름 왜구 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동정벌로 인해 남부지역의 방비가 허술해지다 보니까 왜구들이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왕이 5명의 원수를 남쪽으로 파견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원수가 각기 혼자 몸으로 왜구를 막으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남쪽 지역에서 왜구가 대규모로 기승을 부리지 않았을 경우 오원수 휘하의 병력이 그대로 개경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결과로 따지면 우왕과 최영은 이 병력을 고스란히 날린 채 반역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벌군 병력과 장수들의 비율을 계산하면 장수 한 명당 1600에서 1700명의 병사가 소속됩니다. 이를 오원수에게 적용하면 남쪽으로 파견되는 군사들의 수가 80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록은 전체 과정을 나타내니까 오원수를 보내어 맡게 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를 받고 내일 바로 출발하지는 못합니다. 부대를 정비해서 가야 하니까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원수가 개경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을 때 회군을 요청하는 서신이 위화도로부터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성계의 입장으로 보면 원정에 나섰을 때 개경이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서강으로 파견된 병력도 있었고 한양의 비들을 방비하는 병력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원수 휘하의 병력까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정벌군의 수가 많다고 해도 개경에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으면 공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반역군에서 이탈하여 정부군 편에 붙을 장수들도 나오는 법입니다. 아무튼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진군을 멈추고 주둔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5월 7일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좌군과 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하였는데 도망하는 병사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 우왕이 명하여 소재지에서 목을 베게 하였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당시 실제 상황이 기록대로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조선에서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쯤 최영은 자신이 평양에서 남아 장수들을 지휘할 테니 우왕에게 개경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우왕은 선왕께서는 경이 남쪽을 정벌하러 갔기 때문에 해를 당하셨다. 내가 어찌 감히 하루라도 경과 한 곳에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사실 최영이 제주도로 가지 않았더라도 공민왕 암살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궁중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그가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하여간에 우왕은 최영의 출전을 가로막아 일을 거르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린애처럼 그 옆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동강에서 질탕하게 즐기거나 아니면 사냥 다녔습니다. 자국의 대군을 싸움터로 보내놓고서 말입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어디까지 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습니다. 우왕이 대동강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우왕은 매번 나가서 놀 때마다 호학을 연주하고 광대로 하여금 온갖 놀이를 벌이게 하였으며 최영은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드나들며 피리를 불었다.
임금과 신하가 황음하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였다. 과장이 없이 실제로 그랬다면 요동정벌이 어쩌고 저쩌고 할 자격이 우왕과 최영에게 없습니다. 위화도에 주둔하고 있는 정벌군의 일부가 약간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성원수 홍인계와 강계원수 이의가 먼저 요동지역에 들어가 명군을 죽이고 물자를 탈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선발대인 격입니다. 보고를 받은 우왕은 기뻐하며 이들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때가 5월 11일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5월 13일에 철군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서찰이 1차로 우왕에게 도착합니다. 좌우군 도통사인 조민수와 이승계가 합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비로 인해 물이 불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군량만 소비하고 있다. 박의중을 명예사신으로 보낸 것은 매우 좋은 방책인데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큰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종사와 백성을 보호하는 길이 아니다. 장마철이라서 활의 악교가 녹아 풀리고 갑옷이 무거워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하므로 공격한다 해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군량이 보급되지 않으면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궁지에 빠질 것인데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회군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길게 공손한 어투로 써놓은 문장을 제가 몇 가지만 추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록에서는 최영이 북원이 망한 줄도 모르고 함께 명을 공격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이라면 이 역시 그가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어두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 이승계와 조민수가 1차로 회군 요청을 하는 서신을 보냈을 때 남쪽 지역에 대규모로 왜구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원수들이 한참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겠죠. 즉 이승계가 개경에 남아있는 병사들이 왜구 방어로 인해 곧 떠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승계가 회군을 요청하면서 개경의 상황을 염탐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상 이승계가 처음부터 요동으로 건너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출발할 때부터 회군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이승계입니다. 회군할 만한 가장 적절할 때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왕과 최영은 이승계의 의중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회군 요청을 묵살합니다. 이어 금, 비단, 말 등과 같은 격려의 선물을 마련해서 환관 김완 편으로 위화도로 보냅니다. 진군을 독촉하면서죠. 결국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계와 조민수는 김완을 군중에 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